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6월 16일 오후입니다. 보훈처 처장이시고 국회의원도 역임하시고 무엇보다도 서울시에서 30년 동안 여러 부서에서 근무하시고 서울시 부시장도 역임을 하신, 그리고 현재는 헌정회 정책위 의장을 하시는 분을 모시고 공무원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왜 난데없이 공무원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요새 주로 언론을 타는 사람들이 정치인, 스포츠, 예능 이런 분들인데, 정말 대한민국을 움직이고 있는 분들은, 안 보이는 곳에서 움직이고 있는 분들은 공무원입니다. 이 공무원들 중에서 사고를 치면은 이 언론에 나오는데 묵묵히 일하시는 분들, 이른바 우리 모범 공무원이라고 그럴까요? 영혼 있는 공무원들, 이런 분들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딱 적격인 분임으로 모셨습니다. 우연히 이 사석에서 공무원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하도 감동을 해서 우리 김 의장님을 모시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데, 우선 김 의장님 지금 연세가 82이네요. 네. 83입니다. 그죠? 네, 네. 37년생이신데. 네. 그런데 경력을 보면은 서울법대 졸업하시고 60년대 한전에 먼저 들어가셨더라고요. 예, 한전 공채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좋은 직장이죠, 한전이. 예, 좋은 직장입니다. 예. 그러다가 서울시로 들어오실 때는 제가 한전에 들어갈 때 한 70명이 들어갔는데, 예. 7명이 서울시에 배치가 되고, 서울 지역에 전차사업소 4명, 서울 지점에 3명 배치가 되고, 나머지 63명은 전부 지방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차사업소에 전차가 다닐 때, 전차가 있을 때 4명 중에 한 사람으로 제가 배치를 받았거든요. 그랬는데, 그러고 4년을 근무를 했는데, 당시 그 서울시장님이 김현옥 시장님. 김현옥, 유명한 불도저. 불도저 시장님 때인데, 그 전차가, 도시가 확장되면서, 노면 전차가, 이게 수송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그렇죠. 그래서 정부에서 전차를 철거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전에다가, 전차 사업을 서울시로 이관을 해라. 해서 제가, 그 일을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일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로 제가 팔자에 없는 공무원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신 일 중에 하나가 전차를 철거하는 것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3년 하고 철거를 하고. 60년대 말이죠. 68년도 말에 철거를 하고 제가 서울시로 들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서울시 일을 하게 된 거죠. 전차라고 하면은 참 애환이 있는. 애환이 있죠. 교통수단인데, 그죠? 일제시대 때부터. 그럼요. 있었고. 요새 전차가 하나 남아있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 서울 역사박물관. 역사박물관이 있습니다. 앞에 도시락을 사가지고 건네주는 그 아줌마의 인형이 하나 있죠. 자, 그래서 96년대까지 그러니까 만 30년 서울시정을 보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하는데 제일 피부에 와닿는 게 무슨 교통이고, 그죠? 그 다음에 수도고, 건축, 청소, 이런 분야인데, 원래 우리 김 의장님 모시고 제일 먼저 이야기 듣고 싶어 했던 게 이 수도입니다. 수도. 그 이야기 잠시를 하면은, 우리 서울, 이 방송은 전국에서 다 들으시는데, 특히 서울 시민들이 가장 신경 안 쓰는 게 수도 아닙니까? 그죠? 수도 안 나올 데가 없고, 또 수도 물 안전하게 먹을 수 있고, 값도 사고. 그런데 이게 저절로 된 거냐?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죠. 지금도 수도에 대해서, 잘 공급이 되니까 고마운 줄 모르시는데, 제가 서기관 때 수도구 업무과장이라는 자리를 했는데요. 그때만 해도 겨울이 되면 동파가 많아가지고, 그리고 수도를 놓지 않는 지역도 높은 지역은 많았고, 고지대는 있죠. 또 수도가 있다 하더라도 압력이 부족해서 물이 안 나오고, 이런 일이 엄청나게 많았죠. 시간제 급수를 했죠. 시간제 급수도 하고 아주 어려웠죠. 곡절이 많죠. 단지가 생기면 거기서 필요한 양의 말이지, 그 원단의 계획에서 얼마 정도의 물이 필요하다 하면 그 관계로 맞춰가지고 거기다 넣고 거기서 조금씩 따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공무원들이 잘못한 점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그 서울시 발전 역사적인 문제도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아시다시피 서울시는 4대 문화만 살게 돼 있는 조그마한 도시죠. 그런데 너무 갑자기 갑자기 말이 해방됐을 때 외국에서 동포들 와서 서울시가 성장했죠. 그 다음에 6.25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습니까? 그 다음에 산업화 시대에 말이지. 농촌에서 막 올라왔다. 그래서 인구가 극하게 팽창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걸 감당을 못 하다 보니까 그냥 임기응변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느 시기인가 말이지 정상화를 시켜야지 안 되겠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수도관을 말이지 전부 통폐합을 해야 되겠다. 그 적은 관을 전부 통폐합을 해서 큰 관을 묻고 거기서 지관을 따서 인육관을 공사를 해줘야 되겠다. 근데 이건 굉장히 장기간이고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었을 텐데. 어마어마하게 들죠. 그럼 수도 수입으로 다 충당이 됐습니까? 당시에 80년대 초부터 아파트가 계속 그렇죠. 건설되지 않았어요. 근데 아파트 단지에는 예를 들면 남우순환도 앞에 있는 미도 아파트라든지 성경 아파트라든지 경남 아파트라든지 아파트 쫙 지었잖아요. 거기에는 2200mm 관이 붙여 있어요. 남우순환도로에. 거기서 그걸 따는데 보니까 한 1000세대, 2000세대에도 한 3,500만 원, 5천만 원 미만이더라고요. 근데 한 집에 36만 2천 원씩 하니까 한 3, 4억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해년도에 84년도에 여기서 생기는 그 수익이 240억 정도가 나왔어요. 남았네요, 오히려.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정책을 하면서 하나의 운이라고 봐야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경기과장이 와서 말이죠. 만날 돈 끌어다녔는데 돈 안 끌어도 이게 통폐합을 하게 됐단 말이지.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크게 생기니까 큰 거 하나만 들어가면은. 아니 지금 관이 옆에 있는 거 그냥 따기만 하면 되니까. 거기서 수입을 남겨가지고 어려운데 공사를 많이 하셨겠네요.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기존 관을 좀 통폐합 공사를 한 거죠. 이런 노력을 통해서 결국 지금 누수율이 현재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유수율이 누수율이라고 그러죠. 유수율이라고 하고 누수율이라고. 누수율이라고 물이 빠진다는 거죠. 누수율이라고 하고 96%라니까 이게 동경보다 낫다는 거예요. 96%. 유수율이 그러니까 4%가 빠져나가는 건데 이거는 뭐 50%막 이런 50%인데 그러니까 지금 말이지 그 전에 있던 예를 들면 말이죠. 노량진 수원지 그다음에 선유수원장, 신월 정수장, 보강동 정수지 이런 거 다 폐쇄했어요. 다 아실 거 아닙니까? 그래도 지금 물 부족하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물론 이거는 이제 그동안 이제 정수장도 많이 개보수를 했지만 저수 탱크를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저수장 우리가 물 안 쓰는 시간에 생산된 물을 저장했다가 이제 쓸 때 이제 쓰고 이런 그 여러 가지 조치를 했고 또 그 다음에 지역별로 우리 기술부서에서 지역별로 매달 설치해 가지고 그 지역에 가는 물이 어느 정도 누수가 되나 이런 걸 전부 체크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계를 보니까 2018년 통계를 보니까 서울시의 누수율이 1.9%고요. 동경이 뭐 거의 같아요. 그래서 세계에서 두 번째랍니다. 글쎄. 그러니까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의 발달사가 다른데 이런 계획을 했다는 건 보통이 그렇죠. 동경은 옛날부터 계획 도시는 그게 가능해요. 그런데 그렇게 엉망으로 돼 있던 걸 전부 관정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전국 평균은 한 10몇 %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주도가 누수율이 지금도 제일 높은데 41%예요. 누수율 높은 데가 뭡니까? 산악지역, 농촌 지역이 많으니까 그런 것 같고요. 도시는 부산이 3.7%, 인천 3.3%. 도시는 도시는 전부 그 다음에 전부 서울시 한 일을 그러니까 서울시가 한 걸 벤치마킹해서 그렇죠. 누수율을 낮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70년대 기자 생활할 때 그 인상은 부산의 경우에는 그때 누수율이 30%였거든요.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누수율이 아직도. 글쎄 그렇다고 찾아보니까 우리 김 의장님께서 수도 그 업무 과정 하실 때 개혁을 한 게
이렇게 지금 서울 시민들에게. 근데 그걸 하려고 그럴 때 주변에서 말이지 하지 말라고 불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그 어려움은 말이죠. 그 비난을 받고 말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뜯어 고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아, 힘듭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수도권에 사는 2,500만이 물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는 게 첫째는 한강의 덕택이고 그게 박정희 대통령 때 4대강 개발 계획으로 댐을 많이 만들어가 물을 잠궈 놓고 잠궈 놓고 그다음에 지금 수도권 개량 공사를 해가지고 누수가 없는 이렇게 해가지고 수도 질 걱정 안 해서 마셔도 되죠. 사실은 수도물 마셔도 됩니다. 그냥 마셔도 되죠. 정수기 없이 마셔도 되죠. 그럼요. 저희가요 제네바에 그 물연구소에다가 우리 금수광산이라고 하잖아요. 그 물을 우리 수도물을 보내서 검사를 해봤는데 그 미네랄이나 이게 세계 최고랍니다. 우리 물이 최고랍니다. 정수기 만들어 파시는 분들한테 좀 미안한데 정수기 없이 마셔도 되지, 물 충분하지, 물값 사지. 이게 다 요 앞에 지난 한 70년 동안 공무원들 하나하나 한 덕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공무원들에 대한 평가가 낮느냐 했더니 이분들이 신문에 날 일이 없는 거예요. 그죠? 이런 일을 신문에서 기사로 써줘야 되는데 기사 써주는 건 주로 나쁜 기사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 모시고 영혼 있는 공무원들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영혼 있는 공무원들이라고 그럴까요? 모범적 공무원들이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생활을 바꾸는 결정적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어떤 분들입니까?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해방 후에 70년간의 그 역사에서, 이런 영혼 있는 공무원, 어렵게 얘기해서 영혼 있는 공무원이라고. 좀 거창하게 붙여요. 그런데. 모범 공무원이죠. 모범 공무원이지. 청백리라 하기도 하고. 근데 청백리는 좀 안 맞아요. 청백리이지만은 유능한 사람이지거든요. 유능한 청백리입니다, 사실. 유능해야죠.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유능한 공무원.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생각했던 거를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은 정직해야 된다. 정직해. 진실만은 얘기하고 잘못된 것도 진실로 얘기하고 말이지. 그 다음에 공정해야 된다. 이게 두 가지가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기본이고 그 다음에 업무에 대한 열정과 창의가 있어야 됩니다. 업무에 대해서 자기가 뭘 잘하겠다 하는 말이지. 열정이 있고 또 열정만 가지고 됩니까? 그 업무를 보는 창의력이 있어야 됩니다. 창의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창의력을 가지고 개혁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다음 개혁성. 개혁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수도면 수도, 교통은 교통, 이건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세계가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이론적으로 다 있는 거를 어떻게 하면 세계 최고로 가겠느냐 하는 말이지. 그런 엘리트 의식과 말이지. 그 사명감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업무에 대한 열정, 그리고 창의성, 개혁의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간성이 좋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국민을 받들기를 효자가 부모 받들듯이 말이지. 그렇게 하면 힘든데. 정성을 다해서. 그런데 그게 해보면요. 자기가 보람을 느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공직에 비교적 오래 있은 사람인데 있으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을 볼 때 정부에 있는 사람이 자기를 지원하고 있다. 자기를 믿고 있다. 이것만 알려주면 본인들이 세계 나가서 부끄러움이 없이 뭘 해도 1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국민들이 알아줘야 되네. 그렇지. 그러니까 국민들이 나를 믿고 있다. 나를 믿고 나를 지원하구나. 그렇죠. 이런 신념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말이지 신바람이라서 무슨 일든지 다 해서 이겨낸단 말이에요. 서울시장 역대 시장 많이 모셨겠네요. 많이 모셨죠. 역대 시장들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제일 기억나는 분이 김현옥 시장. 김현옥 시장님. 제가 김현옥 시장님 때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럼 역대 시장, 지금은 시장 이름도 잘 모르는 사람들도 들어있지만은 딱 외울 수 있는 게 김현옥 시장, 그 다음에 양택식 시장, 구자춘 시장, 그 다음에 박영수 씨도 박영수 시장 했지 않습니까?
뭐 이 정도는 이제 기억이 되는데. 예, 이혜원 시장님. 이혜원 시장. 예. 네. 그런 분들인데. 정상천 시장님. 정상천 시장. 예. 그 김현옥 시장에 대한 추억이 있습니까? 아, 개인적으로 그 김현옥 시장 계실 때는 전 사무관이었으니까 개인적으로 무슨 큰 추억이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저는 그 시장님 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전에서 서울시로 왔기 때문에, 그런데 대단히 추진력도 강하고. 구자춘 시장이 서울을 어떤 식으로 바꾼 분입니까? 그러니까 구자춘 시장님 계실 때 서울이 가장 많이 발전했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1970대 후반인데. 그렇죠. 70대 후반. 네. 본격적으로 이제 강남 개발되고. 예. 지하철이 이제 확장됐죠. 그렇죠. 지하철 그렇습니다. 노선이 그렇습니다. 네. 황야의 무법자라고 할 만큼 말이지, 과감하게. 그래서 언론에서 황야의 무법자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분이 5.16 주체 아닙니까? 5.16 주체들이죠. 그런데 서울시가 우리나라 행정에서 어떤 특수성이 있는데 어떤 점에서 특수합니까? 이 서울시는? 서울시는 우선 말이죠.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지만 수도 아닙니까? 수도. 그리고 우리나라의 발전이 말이지 수도 서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지금이야 다 그렇죠. 지역 개발했지만 그렇죠. 예전에는 전부 서울 중심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서울시에서 모든 행정이 일어나면 그게 말이죠. 전부 기본이 돼서 딴 도시가 거기에 벤치마킹을 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서울시 공무원이 한 5만 명 되는 걸로 나오고 5만 명 정도 됩니다. 경찰 빼고죠. 경찰은 빼고요. 경찰은 빼고. 그러면 서울시 공무원들은 중앙부처에 못지않다는 그런 엘리트 의식이 좀 있겠네요. 우리 자신이야 그렇죠. 중앙부처에서는 인정을 안 하지만 우리들 자신은 말이죠.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뭐 민선시대 이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전에 중앙부처하고 무슨 일을 할 때 서울시는 실무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이렇게 실무를 안 한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면 말이죠. 안 맞는 게 많습니다. 그렇겠네요. 그게 참 현장을 뛰는 사람들, 뛰는 공무원하고 중앙부처는 역시 사무실 근무를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현장에 안 맞는 지시가 많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마찰이 있는데 그걸 조정하고 그걸 잘 설득하고 하는 게 서울시 공무원의 말이지. 하나의 그 능력이기도 하죠. 그건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현장을 뛰는 공무원과 계획만 하는 공무원들이 딱 부딪히면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현장에 있는 사람이 항상 설득력이 돼 있죠. 설득력이 있죠. 그러니까 국민하고 많이 접촉을 하고 현장을 많이 가야 됩니다. 그래야 진실을 알죠. 그리고 서울시 공무원 중에도 현장을 자주 답사하고 현장에 있는 그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이 도움이 되나 하는 걸 항상 현장에서 대화를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제대로 아는 겁니다. 그건 뭐 세상 모든 일에 다 적용되는 다 마찬가지죠. 기자도 마찬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현장을 많이 뛰는 기자가 특종도 하고. 기업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죠. 판매 부분까지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서울시가 보니까 지금 인구가 1,000만 명에다가 예산이 한 50조 되더라고요. 50조 되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박원순 서울시장 잘하는 겁니까? 저 정확하게 말이에요. 어떤 일을 잘 하시고 어떤 일에 좀 부족한 점이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광화문 광장. 광화문 광장은 오세훈 시장 때 만든 건데. 지금 저 광화문 광장의 기능에 대해서 글쎄, 그 당초에 만드신 뜻에 말이지 꼭 맞게 운영되는지 하는 의심점이 있죠. 지금 너무 무하기 때문에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요새 그런 이야기를 하대요. 오세훈 시장도 아마 조금 후회를 하는 것 같은데, 왜 광화문 시장이 한복판에 있고 양쪽에 차가 다니지 않습니까? 저걸 아예 딱 터버리고, 그걸 밑에 지하도로 해가 더 넓이를 버리는 게 오히려 낫지 않느냐 하는. 그렇죠. 그런 방법이 있죠. 그러면 아주 더 넓어질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게 되고, 그 다음에 이 광화문 광장은 대한민국 광장인데, 거기 지금 동성이 이순신하고 세종대왕. 그러니까 조선조 동상이 서 있잖아요. 대한민국을 만든 분들, 역대 대통령 동상을 다 세우든지, 이승만 동상을 세우든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도 아쉬운 점이, 만일에 이쪽을
그쪽 그 지하 구조물을 정확히 파악을 해가지고 차도를 지하화하고 그래요. 위에다가 말이지 광장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그런 그 시민의 그 아주 그 문화 공간을 만든다든지 말이지 또 거기다 그런 그 역사적인 구조물을 만든다든지 하면 대단히 좋은 광장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그 함부로 얘기하기 어려운 게 그 밑에 지하철이 전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하철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들어가 있어서 그 도로가 가능한지 그런 거는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알 겁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영혼 있는 공무원들이라고 했을 때 이제 꼭 부딪히는 게 이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옛날에 지금 좀 많이 달라졌지만 옛날에는 이 월급이 너무 작고 해가지고 뭐 뇌물을 받는다든지 해서 이런 데서의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런 그 약점 때문에 우리가 곁에서 보면은 훌륭한 일은 정말 잘하는데 그런 데서 걸려가지고 중도에 그만두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일은 잘하는데. 근데 그걸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깨끗하고도 유능해야 되는데. 깨끗하고 유능해야죠. 예. 그런데 저도 뭐 박봉에 살고 나도 뭐 그렇게 뭐 부잣집을 자란 사람도 아니고 재산을 많이 물려받은 사람도 아니지만 검소하게 살면 공무원 월급까지 그냥 살 수 있습니다. 살 수 없었던 시절도 있었잖아요,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 그 생활의 수준을 어떻게 맞추냐 하는 문제지 그렇게 뭐 어렵진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월급 가지고 살고 좀 검소하게 살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 그런 그 공무원이 금전과 관련된 약점만 없으면 말이죠. 그렇게 편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감 있고 말이지. 누구 하나 무서울 것도 없고. 무서울 게 없습니다. 법대로 하니까요. 법대로 하면. 아니, 자기가 약점이 없는데 누가 그렇죠. 자기를 건드립니까? 누가 아무리,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슨 그 개혁을 하려면 주변에서 저항이 많고 모함이 많잖아요. 예. 그래도 아무리 그 모함을 하더라도 그렇죠. 자기가 약점이 없으면 승인을 쓸 필요가 없어요. 예. 그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그렇죠. 지금 공무원의 직분에 대한 규정이 헌법 제7조인데 모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된다. 이래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요사회는 정치적으로 중립 안 하잖아요. 근데 그 법이 취지가 정치적 압력이 들어와가지고 법에 어긋나는 지시를 할 때는 헌법 제7조에 의해서 거부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얘기죠. 네. 부당한 정권의 압력이 있을 때. 근데 우리 공무원이 헌법 7조를 방패 삼아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요새 특히 정치 바람을 많이 타는 무슨 국방부나 이런 데까지도. 글쎄요. 좀 걱정되는 부분이 저희들도 뭐 그 중앙부처는 잘 모르고 저는 중앙부처는 잠깐 보훈처에 차장으로 1년 처장으로 1년 2개월 한 2년 정도 있었어요. 있었는데 사실 그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요즘 그 하도 선거도 많고 선거가 많으니까. 예, 선거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나라 이 지방자치단체 선거하면서 너무 선거가 많아요. 예? 그래서 선거도 많고 이래서 정치적 중립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후배들하고 얘기를 들어보면 특히 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이후에는 말이죠. 선거직 단체장들이 상당한 그 인사권에 말이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소신껏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예, 그런 점이 좀 아쉬워요. 사실 선거에 뽑힌 뭐 구청장이나 시장 이런 사람들이 뭘 해도 그칠 게 없잖아요. 그죠? 네. 그걸 견제할 만한 거는 뭐 감사원이나 이 정도지. 그런데 그분들이 사실은 말이죠. 네. 그분들이 솔선해서 정직하고 공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예. 예. 그분들이 솔직히 자기들이 어떤 말이지? 그 콤플렉스에서 벗어나고 분명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가 주인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이지 공무원들이 무슨 모범이 되는 이런 그 리더가 되면 나라가 발전을 하죠. 그러니까 지방자치가 되면서 4년 동안의 임기가 보장되니까. 네. 그죠? 보장되니까 그 사람들이 잘못할 때 견제할 수 있는 게 예, 예. 그
그 단위 행정부서에는 없겠는데요. 없죠. 아래 사람들이 뭐 예.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라고 하든지 뭐 인사 조치를 해버리니까 그러면 이제 객관적인 언론의 감시라든지 야당의 감시라든지 또는 감사원의 견제가 없으면은 그 무리가 많이 있고 사실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난개발이라든지 이런 게 지방자치단체 지방선거 이후에 더 심해진 것 같은데. 그래서 하여튼 지방자치단체를 일제히 하면서 지방행정에는 말이 큰 변화가 온 건 틀림없습니다. 좋은 방향으로도 있죠, 사실은. 네, 좋은 방향도 있죠. 예, 좋은 방향도 있는데, 예. 소신대로 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때 현직에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할 때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통행금지 해제한 순서대로 하시라고. 충청부터 하고 제주부터 하고. 충청부가 제일 먼저 해제했습니까? 예, 그러니까 내륙이니까. 예, 그러니까 직선제하고 임명제하고 경쟁도 시키고 해서 그렇죠. 그렇게 서로 장단점을 비교하면서 서서히 해나가 서서히 단계적으로 해야 그래야 진정한 행정이 발전한다. 이렇게 했는데 일제히 했잖아요. 그러면서 조금 어려움이 있죠. 그건 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게 맞는데 이 정치라는 게 또 그렇게 정치 논리가 또 그렇게 안 되죠. 글쎄 정치하시는 분들이 그런 일을 심사숙고해서 나라 발전이 어떤 게 좋은 거냐 이런 걸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과학이 발전하고 통신수단이 발전하고 왔는데 서울시를 꼭 구 단위로 이렇게 나눠야 됩니까? 그렇죠? 이것도 통합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구 단위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구단위까지 자치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구청을 지방자치단체로 봐야 되느냐. 서울시의 행정구역으로 해서 구청장은 임명제로 하는 거죠. 임명제 좋지 않느냐. 구청장까지 뽑을 필요가 있느냐. 글쎄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건 맞는 것 같은데요. 더구나 구마다 또 구의원들 있고. 무슨 큰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구의원들 또 월급 많습니다. 아마 지금 어떻게 1인당 부대 비용까지 치면 1억 넘을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이거 뭐 무료 봉사도 아니고. 그런데 월급이 문제가 아니라, 함부로 말씀드리기 참 어려운 문제인데, 그분들이 부작용을 일으키는 분들이 간혹 있다 그러면 엄청난 시민의 손해가 오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다 행정안벽을 넣는다든지 하는 그런 분이 혹시 있다 그러면, 그런 분들 때문에 행정이 상당히 말이지 어려움을 겪고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계속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 역시 아까 공무원들 모범 공무원이 되는 몇 가지 조건 중에서 첫째 정직해야 되고 공정해야 되고 열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개혁성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창의성도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 공무원들이 일을 하다가 제일 보람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보람을 느낄 때는 자기가 하려고 하던 일이 국민하고 호흡이 잘 맞아서 성공을 했다. 할 때 굉장히 쾌감을 느끼는 거죠. 그건 정말 보람을 느끼죠. 그게 또 우리 아까 수도 말씀하셨지만은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그러면요. 제가 한 가지 성북구청장을 하고 있을 때인데 이 미아리곡에 넘어가면 저기 기름지구라고 기름지구죠. 기름지구. 기름지구라고 옛날에 공동묘지 하던 자리에 주택이 있는데 지금 한 200세대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가봤더니 거기가 측량 지적 불부합 지역이에요. 지적이 등기상에는 자기가 100평인데 자기는 80평밖에 정리 안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권리가 80평인데 100평을 가지고 있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측량이. 그걸 30년 동안에 그대로 유지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 얼마나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당시에 토지값이 거기 평균값이 한 500만 원 되는데 이건 지적 불부합 때문에 3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리고 한 60%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본청 관제과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관제과에 오래 그런 일을 하던 전문가들이 있는데 안 된다는 거 그건 손대지 마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 대표들을 한 두 분만 뽑아라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분들한테 제가 조견표를 만들었습니다. 예. 전부. 어떻게 했냐면 80평 가진 분은 80평 가진 분은 자기가 100평의 권리가 있는데 80평을 가졌으면 20평이 없잖아요. 20평에 대해서는 500만 원이지 그 시세가 300만 원인데 그보다 많은 그 옆에 땅하고 비슷하게 500만 원에 20평이니까 1억 아니에요. 1억을 당신이 받고 이제 아주 확정을 해라. 예. 그 다음에 80평 권리인데 100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당신은 1억을 더 내놔라. 야, 이 사람한테 줘라. 그러면 당신은 1억을 줬지만 100평이니까 300만 원짜리면 3억인데 500만 원이 되면 5억이 될 거 아니냐. 그럼 1억을 줬지만 1억도 당신이 이게 아니냐. 이렇게 해서 조견표를 참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그 두 분을 본청에 재무국장 하는 분하고 그 대표 둘하고 내가 초청을 해서 식당에 모시고 말이지. 이 조견표를 쭉 보고 당신도 안 된다고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만 이거 언젠가 확정해야 될 거 아니냐. 확정하기 위해서는. 지적 확정입니까? 그러니까. 지적 확정. 지적 확정.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권리 면적하고 다르니까. 등기 면적을 맞추는 거죠. 맞추는 거죠. 맞추는 거지. 지적 불법이 와서 그러면 그 매매가 안 되죠. 지적하고 그게 잘 안 맞으면. 그래서 매매가 있어요. 500만 원짜리인데 300만 원에 매매가 된다니까. 거래 실리가 그래요. 그리고 다 알아요. 그런 일을. 그래서 그 대표 두 분하고 본청에 재무국장 하는 그 당시 신국장이라고 지금 잡고 했습니다만 이 양반이 국장인데 그 양반을 내가 초청해서 식당에서 모시고 이 조견표를 또 내놓고 말이지. 이렇게 해놓으면 다 윈인 아니냐, 윈인. 당신도 평수는 주었지만 1억을 받는 거고 당신은 1억을 주지만 2억이 남는 거고 그럼 그중에서 1억이 이익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안을 가지고 가서 주민회의에 붙여라. 붙여가지고 오케이 하면 말이지 그렇게 해주겠다 이랬다고요. 그랬더니 일주일도 안 돼서 대표들이 찾아와서 그걸 하겠다고. 그래서 다 확정된 거예요. 그 지적 불법이 완전히 해결이 됐어요. 그 관계자들 숫자가 한 200명 되죠. 아이고, 굉장히 큰 사업이었네. 큰 사업이죠. 그런데 전부 그 전문가들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 현명한 방법이 있다. 그 좋은 그러니까 아까 보람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지금도 혼자 제가 생각하면 그건 참 잘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저는 이제 나쁜 공무원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제 생각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자동차 번호판 있지 않습니까? 예. 저 번호판에서 어느 사이에 지역이 빠졌습니다. 옛날에는 왜 서울, 삼남, 근데 이게 전부 다 번호판으로 돼버렸죠. 번호로, 수치로 돼버렸습니다. 그렇죠. 수치로. 세계에서 이런 자동차 번호판을 가진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그게 있느냐 하면은, 근데 자동차 몰고 가다가 앞에 막 엉금엉금 기는 자동차가 있는데 보니까 지방에서 올라온 그거 같으면은 봐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정감 있잖아요. 저긴 또 내하고 고향인데 하는 이런 것도 있는데 세계 어느 나라든지 자기 지역을 쓰고 지역 표시가 있는데 그걸 없앤 거는 저는 자동차 문화에도 나쁜 영향을 줬다고 봅니다. 그 애양심 아닙니까? 그죠? 그걸 왜 그랬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글쎄, 그걸 안을 만드는 분하고 한번 얘기를 해봐야지.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는데. 그게 제 생각에 아마 90년대인가. 부터 갑자기 아마 자기 편의대로 했을 가능성도 있고, 어떤 다른 이유, 정책 이유로 그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 요새 왜 동 이름을 많이 바꿨지 않습니까? 거리 이름도 많이 바꿨지 않습니까? 그 가로등, 가로명으로 해서. 했는데, 그것도 원래 전통이 있는 그 지명이라는 게 오랫동안 이어져 온 거고, 지명에 따른 여러 가지 스토리도 있고, 역사도 있고 하는데, 그걸 편의대로 그냥 막 바꿔가지고, 지금 혼란도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성이 없어져 버렸어요. 역사성이 없다. 그런 점이 있네요. 그러고 지명 표시에 그런데 그런 일을 할 때는
그런 일 할 때는 여론도 듣고 말이죠. 그렇죠. 여러 가지 심의 절차를 밟는데, 근데 왜 그런 일이 체크가 안 됐을까요? 그때 너무 속전속결을 하려고 그랬어요. 이게 뭐 하는 사람은 이게 전산화를 위해서 뭐 어쩌고 뭐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더라고. 편의성을 따지는데. 네. 근데 지명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네. 네. 그러고 이거 우리 주민등록증에 네. 원래 지금 한자가 남아있잖아요. 네, 우리가 한글 전용으로 갈 때 그래도 공문서에 남아있는 게 주민등록증입니다. 네. 괄호하고 한자 들어가 있죠. 네, 들어가 있죠. 요거는 김종필 국무총리가 버텨가지고 살려낸 거 아십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네. 김종필 총리가 그랬더라고요. 그게 1998년 이 무렵인데 그때 내무부 쪽에서 올라왔는데 한자가 없더랍니다. 이름에 한자가 없더래요. 네. 한자 집어넣으라 했더니 그렇게 하면은 돈이 몇십억이 더 듭니다. 아니 그래도 집어넣어야 된다. 어떻게 한자를 없앨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그때 김대중 대통령한테 국무총리 가서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같은 생각이더랍니다. 한자 살려야 된다고. 이름에 한자. 그래서 그나마 지금 한글 전용이 우리 여러 부작용을 낳았는데 그나마 이름은 남아있다. 본명이 남아있습니다. 그죠? 주민등록증에 본명이 남아있으니까 아직은 이 한글 한자 다시 이제 혼용할 수 있는 그게 있는데 그것도 말하자면 영어로 있는 공무원 아닙니까? 네. 그런 김종필 총리 한 분의 고집으로 네. 지금 한자가 지금 본명이 살아있는 거거든요. 네. 우리 본명은 한자가 본명이지 조갑제 하면 한자로 써야 이게 본명이고 조갑제라는 것은 발음 부호 아닙니까? 발음 부호. 본명을 다 빼버리면 발음 부호로 지금 통하는데 그 한자로 이름 지을 때 부모들이 고심해가지고 지은 그 이름을 그렇죠. 버려버리는 건데 말이죠. 아이고,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모시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